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며 자식을 키워내고 또다시 그 자식의 아이를 10년이나 맡아 길러준 어머니.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 이제 요양원으로 가시죠라는 아들의 한마디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더 높은 삶의 질을 위해서라고 했죠. 집은 팔아야 하고 자금은 융통해야 하니 어머니는 그저 안치해두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가정을 위해 가장 많이 희생한 사람이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지목되는 것이 언제부터였을까요? 내 집에 내가 머물겠다는 소박한 바람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이 요양원으로 떠나던 날, 손자는 몰래 할머니의 주머니에 쪽지 하나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10글자가 할머니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그 쪽지를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짜놓은 각본을 뒤집는 반전이었죠. 과연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노년을,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을까요? 지금부터 계산적인 가족애와 거래가 되어버린 집, 그 차가운 현실 속에서 가장 부드럽고도 단호한 방식으로 운명을 바꾸난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황옥자, 올해 72살입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동이 트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마른 세수를 하고 털조끼를 걸친 채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어둑한 부엌에 불을 켜고 찹쌀가루를 꺼내 익반죽을 합니다. 물을 조금씩 부어가며 치대는 동안 생각합니다. 오늘은 달콤한 꿀과 깨를 넣은 꿀떡경단을 빚어야겠다고.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요. 민준이는 제 손자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죠. 2살 때부터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아이는 아빠가 유치원에 데리러 왔던 기억도, 엄마가 퇴근 후 밥을 챙겨줬던 기억도 흐릿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해준 꿀떡은 언제나 따뜻했다는 건 기억한다고 하더군요. 어제 기침이 심해서 학교를 쉬게 했습니다. 지금 아이는 부엌 한 구석, 작은 원탁에 엎드려 숙제를 하다 말고 연필 끝을 잘근잘근 씹고 있습니다. 까치집 지은 머리에 잠이 덜 깬 눈으로 나직하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 왕만한 꿀떡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요. 다 먹을 수 있으면 만들어주지. 웃으며 대답하자 아이가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눈을 반짝입니다. 남기면 내가 다 먹을 거다. 제가 찹쌀 반죽 한 덩이를 떼어 둥글려 건네자 아이는 낚아채듯 바닥 꾹 누릅니다. 설탕소 2배로 넣을 거야. 엄지손가락으로 반죽에 구멍을 파며 설탕 가루를 식탁 위에 흩뿌립니다. 제가 손을 뻗어 아이의 소매를 걷어주며 잔소리를 합니다. 아이고, 이 소매 봐라. 내일 또 빨래해야겠네. 할머니가 빨아줄 거잖아요. 아이는 너무나 당연하게 말합니다. 마치 이 세상의 할머니란 존재는 언제나 그 자리에 영원히 부엌에서 떡을 빚고 빨래를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입가에 설탕 가루를 묻힌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뜨끈한 국물을 마신 것처럼 가슴속이 덮여집니다. 이 아이는 제 인생이 외롭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원래 저는 이 집이 늘 시끌벅적할 줄 알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저는 작은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골목은 좁았지만 인심은 넉넉했죠. 새벽 5시에 청과물 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오후에는 번갈아 가며 밥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주 앉아 믹스커피 한 잔 마시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62살 되던 해에 떠났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평상에 앉아 발을 닦으며 토 안 넣은 닭곰탕이 먹고 싶네 라고 했죠. 내일 시장 가서 실한 놈으로 사오겠다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던 그 사람이 잠시 뒤 거짓말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적막강산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발소리도 부엌에서 티격태격하던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밥 짓는 횟수도 줄고 텔레비전도 켜기 싫어 벽구석에 고양이마저 일찍 잠들던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가장 쓸쓸하던 그때
민준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지방 발령이 나서요. 낮에 민준이 봐줄 사람이 없어요. 며느리의 전화에 저는 두말 않고 2층 잡동사니 방을 치워 헌 이불을 깔고 아기 침대를 놓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유식을 만들었습니다. 먹는 게 느린 아이에게 동요를 불러주며 한 숟가락씩 떠먹였고 천 기저귀는 손으로 빨아 널었습니다. 밤이면 잠투정하는 아이를 엎어 재우느라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죠. 아이는 울음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졸린지 기저귀가 축축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집이 그 작은 생명으로 다시 가득 찼습니다. 하늘이 내가 너무 외로워 보였나 보다. 그래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려고 이 아이를 보내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좀 자라자 아들은 이제 혼자 자게 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알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싫어할 거라는 걸요. 아니나 다를까 2층 방에 재우고 1시간도 안 돼요. 아이는 곰 인형을 끌어안고 눈이 벌개져서 내려왔습니다. 제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웅얼거렸죠. 할머니, 저 방 싫어. 너무 추워.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젖먹이 때처럼. 아이는 제 가슴에 기대어 금세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들 내외가 뭐라 하든 민준이는 저와 잤습니다. 할머니 침대에서는 햇볕 냄새가 나 라면서요. 너 나중에 커서 장가 갈 때도 할머니랑 잘 거냐 하고 물으면 곰곰이 생각하다. 그럼 할머니가 나랑 같이 대학 기숙사가 라고 대답해 저를 웃게 만들었죠. 밤새 이불을 걷어차는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일. 한밤중에 열이 오르면 이마를 짚어보고 응급실로 뛰는 일. 그 모든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는 침대는 영감과 결혼할 때 산 낡은 원목 침대라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아이는 그 소리가 자장가 같다고 좋아했습니다. 제 기초연금은 한 달에 30만 원 남짓입니다. 공과금, 재산세, 동네 경조사비를 내고 나면 빠듯합니다. 제 옷은 몇 년째 기워 입고 신발 밑창은 수선의 신지만 민준이 것만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 치아 교정비 250만 원이 필요하다길래 10년 넘게 간직해온 금반지를 팔고 쌈짓돈을 털어 1차 비용을 냈습니다. 치과 의사가 어머님이세요? 묻길래 할민데 어미나 마찬가지요. 라고 대답했죠. 민준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매달 색연필과 스케치북을 사줍니다. 그림 그리느라 밥대를 놓치면 옆에 앉아 과일을 깎아주며 지켜봅니다. 아이도 제 고생을 아는지 상장을 받아오면 벽에 걸며 묻습니다. 할머니, 이거 상금 있어요. 있지. 오늘 저녁 꿀떡 2개 더 먹기. 그럼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 웃습니다. 가난해도 그 웃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어느덧 민준이가 12살, 제 어깨만큼 자랐습니다. 이젠 혼자 숙제도 하고 빨래 널기도 도와주지만 밤이면 여전히 제 옆으로 파고듭니다. 할머니, 어제 꿈에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어. 어젯밤 아이가 불쑥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줘. 나중에 떡집 앞에서 할머니를 찾았는데 계속 떡만 끓이고 있었어. 아이가 울먹였습니다. 꿈인데 뭐 찾았으면 됐지. 근데 깨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 진짜 할머니 없어질까봐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외로움에서 구해주었고 나는 내 모든 것을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꿈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안동 찜닭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닭다리를 넉넉히 넣었죠. 냄비 뚜껑을 열자 김이 확 오릅니다. 와,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우리 강아지 감기 얼른 떨어지라고. 아이가 입가에 양념을 묻히며 맛있게 먹는 걸 보며 흐뭇해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볶음 김치를 내오니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거실 탁자에 서류 뭉치와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희 이민 갑니다. 캐나다요. 기술 이민 심사 통과해서 하반기에 떠나요. 며느리가 덧붙입니다. 가족 다 같이요. 민준이 교육도 거기가 훨씬 낫고요.
그럼 민준이는 제가 아이를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닭가슴살을 든 채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주택 임대관리 위임장이에요. 서명만 하세요. 집은 저희가 셀을 노튼에서 관리하고 그 돈으로 어머니 요양원 비용 댈게요. 저희가 다 알아봤는데 시설 진짜 좋아요. 밥도 잘 나오고 24시간 간병인도 있고 매달 용돈도 보내드릴게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는 거냐? 나가는 게 아니라 모시는 거죠.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다 어머니 위해서예요. 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긴 내 집이다. 네 아버지가 죽으면서 나 평생 살라고 남겨준 집이야. 명의만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민준이 줄 건데.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내가 안 간다면. 두 사람이 눈빛을 교환하더니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강요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어머니 혼자 여기 못 계세요. 할머니 가지 마. 갑자기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민준이 넌 빠져. 너도 요양원 좋다고 했잖아. 며느리가 아이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너도 내가 갔으면 좋겠니?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할머니 없으면 안 돼. 식탁 위 찜닭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부엌불은 켜져 있는데 집안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어머니, 좋게 생각하세요. 빨래하고 밥하는 고생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들의 효도는 일종의 거래였습니다. 서명을 주면 편안한 노년을 주겠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위험하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어디서 외풍이 드는지, 겨울에 어떤 수도관이 어는지, 베란다의 깻잎 화분은 언제 물을 줘야 하는지 다 아는 내가 뭐가 위험하다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그릇만 묵묵히 닦았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들의 이민 계획 리스트에 있는 처분해야 할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민준이는 밤새 제 팔을 꼭 잡고 잤습니다. 할머니, 진짜 갈 거야. 천천히 생각해보자. 자, 얼른 자.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밥을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3층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남편은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류함 깊숙한 곳, 낡은 누런 봉투에 만년필로 쓴 황옥자 귀하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1989년에 작성한 부동산 처분 권한 위임 불가 및 거주권 공증서. 변호사 사무실 도장이 찍힌 그 서류에는 명백히 적혀 있었습니다. 본 부동산은 부부 공동 노력이 인정되나 명의자인 황옥자의 서면 동의 없이는 매매, 임대,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 서류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글픔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아기가 없습니다. 그저 너무 바쁘고 너무 실용적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늙은 엄마는 관리 대상일 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인격체가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를 옷장 깊숙이 숨기고 그 위에 메모를 붙였습니다. 건드리지 말 것. 중요. 어머니, 짐 정리되면 서명해 주세요. 캐나다 가셔도 저희가 영상통화 자주 할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동의한 게 아닙니다. 저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들이 경계심을 풀 때까지 요양원으로 떠나는 날 아침, 민준이의 슬리퍼를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짐은 단출했습니다. 옷두어벌, 이불 하나, 약상자, 그리고 제가 직접 쓴 요리법 노트 한 권. 아들이 차를 대고 재촉했습니다. 민준이가 보이지 않아 올라가 보려는데 아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뛰어내려와 제 허리춤을 와락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뚝 그쳐. 할머니 잠깐 요양하러 가는 거야. 방학하면 꿀떡 해줄게.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고 돌아서려는데 민준이가 제 주머니에 무언가를 구겨 넣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지금 보지 마.
거기 도착하면 봐. 차 창문이 올라가고 골목 뒤로 집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백미러로 아이를 보았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입고 주먹을 꽉 쥔 채 서 있는 내 강아지. 요양원은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밥상은 간이 하나도 안 된 멀건국에 깍두기 몇 알이 전부였습니다. 저기, 간장 좀. 어르신, 저염식 하셔야죠. 간호사가 상냥하게 거절했습니다. 씹을수록 낯선 맛이 났습니다. 그건 아무도 네가 뭘 먹고 싶은지 묻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밤 9시 소등 후 침대에 앉아 민준이의 쪽지를 폈습니다. 영어 공책 한 귀퉁이를 찢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내가 어른 되면 꼭 할머니 다시 집으로 데려올게. 수도꼭지 튼 것처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작 12살짜리가 이별이 불공평하다는 걸 알고 약속만이 무력함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아버린 겁니다. 저는 그 쪽지를 침대 머리맡에 붙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 정리하느라 바쁘다는 문자뿐. 할머니, 적응하면 괜찮아. 옆 침대 박씨 할머니가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적응하지 않을 겁니다. 적응한다는 건 민준이를 포기한다는 뜻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대학생 봉사단이 왔습니다. 여학생 하나가 제 머리맡에 쪽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 손자분이 썼나 봐요? 너무 귀엽다. 나 데리러 온대. 할머니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부엌에서 꿀떡을 삶는데 민준이가 젓가락을 들고 서 있는 꿈. 깨어나서 결심했습니다. 이 꿈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돌아가야겠다고. 어머니, 서류 서명 안 하세요. 아들이 전화로 짜증을 냈습니다. 나 서명 안 한다. 네?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 진짜 곤란해요. 내 집이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건드려. 전화를 끊고 저는 외출증을 끊어 변호사 딸을 만났습니다. 예전 단골 변호사님의 따님이죠. 그녀는 제 1989년 서류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효력 확실해요. 어머니가 유일한 소유주시고 처분 금지 조항도 있네요.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해서 부동산 동결시키죠. 그리고 황 여사님, 대구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요양원으로 돌아와 퇴소 수속을 밟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내용 증명이 날아갔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임대 및 처분 불가 통보.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이기적이세요. 그래, 나 이기적이다. 내 집에서 내가 죽겠다는데 그게 이기적이면 그러마 저는 짐을 쌌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어르신 정말 가세요 하고 놀랐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나 아직 밥 해먹을 힘은 있어. 난 내 밥상이 필요해. 택시를 타고 돌아온 우리 동네. 녹슨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묵은내와 함께 익숙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기름때 낀 가스레인지, 냉장고에 붙은 표고버섯, 냉동실 메모, 벽에 걸린 국자들, 식탁보 귀퉁이가 살짝 말려 올라간 그 자리에 앉아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가져온 깻잎 화분을 베란다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등어 조림과 된장찌개를 끓여 2사람분의 수저를 놓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자. 빈 의자를 보며 말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집이 저 대신 기억해주고 있으니까요. 아들 가족은 결국 떠났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럼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출국했습니다. 민준이는 공항에서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지만 부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뭘 해먹었는지, 깻잎은 얼마나 자랐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어느 날 캐나다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보낸 그림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제가 떡을 삶고 있고 자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옆에 서 있는 그림. 그림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부엌은 나의 집.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 정중앙에 자석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썼습니다. 돋보기를 쓰고 한자 한자 꾹꾹 눌러서요.
민준아, 할머닌 잘 있다. 깻잎도 잘 자란다. 네가 올 때까지 할머니가 부엌 잘 지키고 있을게. 네가 쓴 쪽지 할머니가 이 편지 뒤에 붙여서 보낸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와 법무사 사무실을 오가며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유언장 공증. 이 집의 모든 권리를 손자 이민준에게 유증한다. 단, 다른 누구도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사유란에 적었습니다. 이 아이만이 이곳을 집이라고 불러주었다. 나를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사람에게 이제 내가 집을 남긴다. 4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오후, 부엌에서 고구마를 깎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급한 콩콩콩 소리, 행주로 손을 닦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키가 훌쩍 큰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남색 코트에 캔버스 가방을 메고 코끝이 빨개진 채로. 할머니, 목소리는 굵어졌지만 눈매는 여전히 제 강아지였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그 애가 와락저를 껴안았습니다. 어릴 적 열나서 병원 다녀올 때 안기던 그 힘 그대로. 아니, 더 단단해진 팔로. 집 그대로네. 아이가 부엌을 둘러보며 울먹였습니다. 그럼 그대로지. 네가 올 건데. 나 교환학생 신청해서 먼저 왔어. 엄마 아빠 몰래. 나 약속 지켰지? 할머니 데려온다고 했잖아. 저는 가스불을 켰습니다. 배고프지? 꿀떡 빚어놨다. 물이 끓고 하얀 떡이 동동 떠오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자 민준이가 숟가락을 들며 웃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요. 잘 먹겠습니다. 부엌의 불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킨 건 집이 아니라 아이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기억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신의 존엄과 추억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할머니, 그리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돌아온 손자. 우리에게 집은 부동산 그 이상의 의미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돌아가고 싶은 따뜻한 부엌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힐링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